안녕하세요. 독학방송 사주명리학 기초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지난 강의 시간에서 쭉 설명드린 대로 이제 5행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5가지 기운인 목화토금수의 5행에 대한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종합적인 설명을 좀 드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목화, 또 금, 수 개별적인 성질도 있겠죠. 네, 그것은 이제 이 종합적인 설명을 드린 후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일단 전체적인 윤곽에서 개념을 이해해서 과연 오행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인가, 뭐 단순히 뭐 오행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준비된 판서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오행이라고 해서 목화토금수라고 지금 위에 써 있죠. 자, 그래서 한자로 이제 다시 써보면 이것을 우리가 오행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행. 자, 5오자에 요 행자는 단일 행자입니다. 뭔가 돌아다닌다, 행동할 때 이런 말 쓰죠. 행동이란 단어, 이게 단일 행자, 움직인다는, 다닌다 이거죠. 그러면 왜 그럼 다닌다는 5개의 다니는 것이 될까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중요한 점이, 그러니까 원소의 개념이 아니고요. 오행이라는 것은 기운의 개념입니다. 원소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물질의 구성에서 구체적인 단단한 영역이라든가 하여튼 정형화된 형태에 움직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행이라고 해서 행을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목의 기운, 화의 기운, 토의 기운, 금의 기운, 수의 기운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이는 그래서 기운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의 어떤 극명한 대비점이 바로 이겁니다. 서양은 모든 물질관을 이해할 때 고정화된 개념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양의 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런 걸 설명할 때 기운의 체계, 그래서 움직이고 변화하고 이런 것을 더 주안점으로 두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역학도 결국은 인간의 변화하는 삶을 가장 주안점으로 살펴보겠다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행도 움직인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개념인데, 그러면 그럼 목의 개념, 또 목의 기운, 화의 기운, 토의 기운, 각각의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누구는 목의 기운이 많고 누구는 뭐 화의 기운이 많아 어떻고, 뭐 어떤 사람은 어떻고,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운의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목으로 태어났다, 뭐 화로 태어났다 그러면 목이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목의 기운을 가진 사람, 또는 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겠어요. 자, 일단은 목의 기운은요. 자, 목의 기운은 처음에 이 성장을 하는 것, 그것에 굉장히 대표적인 의미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목자를 쓴 것도 이게 성장한 기운이 어디로 가나요?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기운이 상승하는 기운이 많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죠. 자, 그 다음에 화는 이런 앞에서 목의 기운이 성장한 기운을 이어받아 확장하는 기운이 큽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지만 더 확장되는 기운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의 성장과 화의 확장성이 바로 양의 영역에서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도 고갯길을 넘어갈 때 어떻습니까? 고개를 힘들게 올라가다 보면 정상마루에 도착하면 거의 평평한 곳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절정을 넘어가면 이제 꺾어지는 부분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토의 영역은 그렇게 정상 부분에 확장된 평평한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무로 얘기하면 목은 이제 그 나무 줄기가 자라서 위로 솟구치고 화는 그 줄기들이 뻗어서 꽃들이 피면서 더 확장되고, 그 다음에 토는 나중에 여름이 되면서 아주 무성한 상황, 아주 무성한 상태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갯길로 따지면 이제 아주 평평해져서 더 이상 확장은 되지 않지만 그것이 유지되면서 무성한 상태를 이룬다. 이것이 이제 토의 속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가 확장된 양의 영역에서 가장 큰 확장성을 보인다면, 네, 다음 토의 영역으로 오게 되면 이것이 더 이상 확장되지는 않지만 유지되면서 굉장히 더 커지는 성향, 이런 걸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토의 영역을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아까 말한 대로 고객마루를 넘어가면 꺾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드디어 양의 기운이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의 속성으로 이제 기운으로 오행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반대로 이제 양의 기운은 약화되고 음의 기운은 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드디어 양의 기운은 여기까지 오다가 꺾어지기 시작하면서 음의 기운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기 시작하죠. 자, 계절로 치면 그래서 뭐가 돼요? 이게 가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은 봄이고 화는 여름이고 금은 가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이 가을이 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추석 때 되면 이제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그 다음에 결실을 맺는 계절로 이어지겠죠. 그때는 이제 목의 성장세나 이런 확장성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드디어 목이 생장을 멈추면서 이슬을 맞기 시작하면 생장을 멈추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결실을 맺게 되죠. 그래서 양의 기운은 거두어들이고 양은 거두고, 그 다음에 음은 펼치고, 이런 기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를 다른 말로 수렴한다, 거두어들인다 라는 명칭으로 씁니다. 그래서 금을. 그래서 금의 기운은 수렴하는 기운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금의 기운을 넘어가면 이제 수의 영역으로 가겠죠. 수의 경우는 이제는 음이 거의 꺾이고요. 음이 굉장히 확장된 영역입니다. 수의 영역은.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수렴된 기운을, 여기서 수렴된 기운은 뭘 말하는 거죠? 양의 기운을 수렴한 거죠. 네. 무엇을 수렴했냐? 양의 기운입니다. 양의 기운을 수렴해서 이제는 음이 확장되면서 양의 기운은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의 기운은 음의 확장과 양의 저장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제예요? 겨울이죠. 겨울에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모든 식물이 씨앗 형태로 종액 단계로 저장돼 있다가 다음 봄에 이제 드디어 자기의 그 목의 기운이 돌아오게 되면은 다시 성장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오행의 기운은 서로 간에 성장과 확장과 무성과 수렴과 저장의 5단계의 대표성을 가지는 기운 체계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과 대비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이해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잡하게 철학적 의미로 자꾸 이해하시면은 어떤 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자연적인 법칙으로 이해하시면 여기에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목화토금수 오행의
다섯 개의 움직이는 다니는 기운, 단일 행자를 썼으니까요. 자, 그런 것이 어떠한 기운 체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건지 여러분 이해를 일단은 먼저 이 형태를 가지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기운을 또 추가해서 설명을 또 드려보면요. 자, 이 목화 토금수는 성장, 확장, 번성, 그 다음에 수렴, 저장의 기운도 되겠지만 이 인생에 있어서는 이러한 오행의 운동성 뿐만이 아니라 이 운동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나면 인생의 어떤 시기하고도 비유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의 기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는 초년의 시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유년기 시절에 막 활발히 놀고 돌아다니고 떠들고 하는 그런 모든 행동이 바로 이 초년의 시기죠. 그게 목의 기운과도 상통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면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 조용히 시키느라고 바쁘시죠. 자, 그렇게 시끌벅적한 것이 바로 목의 마음, 목의 기운, 초년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의 오행의 기운은 이제 청년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청년 시기는 어떤가요? 모든 면에서 열정적으로 임하죠. 새로운 걸 시작해서 뭔가 배워보려고 노력하고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임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열정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남녀 간의 사랑도 이루어지고 결혼도 하게 되고 연애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열정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사람이 이 젊은 청년 시절의 열정은 아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활발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화의 그 확장된 기운이라는 것은 바로 청년 시기와도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토의 어떤 기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년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년. 그러니까 중년쯤 되면 어떤가요? 보통 그 집에서도 이제 가정을 충분히 이끌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키우고 부부도 이제 중년으로서 활발히 이 부부관계도 원활하게 이끌어가고 사회에서는요 또 뭐 직장에서 중간 관리자나 뭐 이런 식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시기가 바로 이런 중년의 시기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서도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년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토의 마음이라는 것은 세대와 세대를 중간에서 아우르는 그런 토의 어떤 속성과도 같은 중년의 마음과도 같은 그런 것이 이제 토의 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곧 환절기의 마음인 것도 같아요. 앞서서 우리가 이제 계절에 대한 그 발생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계절 사이에서 중간에 조절자 역할을 하면서 환절기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게 이제 서로 조절하는 역할. 그 다음에 이제 금의 시기는 작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작년의 시기는 이제 드디어 아이들도 이제 결혼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도 이제 사회생활이나 회사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이제 오랫동안 경력을 쌓고 그리고 이제 점차 노년으로 가기 위한 단계로 이제 어느 정도 사회에서 지위가 있고 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열정보다는 좀 인생을 돌아보면서 반추도 해보고 그러니까 한번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한번 회고도 해보고 돌이켜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는 것이 바로 이제 작년의 마음이다 이렇게 금의 기운이다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는 당연히 이제 노년의 시기겠죠. 그래서 노년의 시기는 이제 앞서 이제 목화 토금까지의 기운을 보내고 수의 음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선 단계의 노년으로 접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노년에는요 그 세 가지의 노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체의 노년, 그 다음에 액체의 노년, 기체의 노년. 자, 모든 정신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고체의 노년이라는 것은 이 사고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노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았지만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강하게 주장만 하는 그런 형태의 노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신 분들 우리 꽤 많이 뵙지 않나요? 예,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좀 대화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좀 딱딱하게 고체화된 경직화된 노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액체만 돼도 굉장히 유동성이 많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둥그런 그릇에 넣으면 둥그런 액체, 그 다음에 네모난 그릇에 넣으면 네모난 액체,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동성이 굉장히 강해서 이 정도만 돼도 매우 적응이 잘 되고 대화도 잘 되는 그러한 형태의 노년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굉장히 부드러운 노년이 아닌가 싶어요. 기체가 되면 어떨까요? 굉장히 이 승화된 거죠. 정신적으로 승화된 형태가 매우 이상적이다. 그러니까 매우 가벼우니까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듯 없는 듯. 진짜 이것은 말하자면 기체화된 노년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한마디로 이제 고인과도 같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자, 이것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어떠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살아온 삶의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노년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공부만 하고 수양하지 않으면 속되어진다. 이런 뜻과도 연관이 있게 돼요. 그래서 많이 공부하고 지식을 쌓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수양해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만 기체나 액체의 노년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오행에서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생에 비유하게 되면 이렇게 초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의 어떤 인생의 이 모양과도 유사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사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유교에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의 마음이라는 것은 인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화는 예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토는 신을 상징하겠죠. 그 다음에 금은 의를 상징합니다. 의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수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는 어진 마음, 착함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목기운이 이제 적당해서 중화된 형태다 그러면 굉장히 착하고 어진 사람을 말하겠죠. 근데 너무 태과하면요, 너무 목기운이 많다 그러면 어질지 못한 사람, 철이 없는 사람, 그렇죠? 그다음 목이 너무 이제 기운이 약하면 착하지 못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운에 따라서 결국은 어떤 발현되는 성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화의 기운인 예가 적당하면 정말 예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면 예의가 없겠죠. 이제 무례하겠죠. 무례해지는 거고요. 무례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제 너무 약해지면 아예 예의 자체가 없어지는 쪽으로 가는 그런 성현상도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것은 예의를 상징하고요. 다음에 신은 이제 신용이죠. 신용. 믿음이죠. 믿음. 마찬가지로 이제 적당하면 신용과 믿음이 좋겠지만 너무 강해지면 이제 완고해지면서 이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지는 그렇게 되는 형태고 같고, 너무 약해지면 이제 신용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금이 되면은 의의를 냅니다. 의의. 그래서 적당하면 의의가 강하고 굳은 사람이 되겠지만 너무 강하면 깡패와도 같은 사람, 너무 약하면 의의가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는 지혜를 해서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너무 적다, 너무 많게 되면 지혜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는 너무 아는 것이 많아지면 속대진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도 이제 여기도 말했지만 공부만 하고 수행하지 않으면 너무 속되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다음에 너무 약해지면 지혜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람의 성정을 논할 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목은 보통 색으로 보면 이것은 이제 청색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화는 벽색을 나타내죠. 붉은색이죠. 그 다음에 토는 황색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의 의리는 흰색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수는 흑색을 나타내죠. 검정색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색상도 이렇게 목화 토금수에 따라서 그 기운에 맞는 색을 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화 토금수는 이렇게 목화 토금수, 그래서 운동성으로 보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기운 중에 성장, 확장, 원성, 수렴, 저장 같은 것, 그 다음에 계절, 그 다음에 인생, 그리고 우리가 성정에 따른 여러 가지 4단으로 비유된 문자들, 그 다음에 이제 색상까지 한번 이해를 해 보시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목화토금수의 이제 특징을 한번 요약을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화토금수의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총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중요한 점들은 이렇게 한번 기억을 꼭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오행의 특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오행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또 뭐 이제 많은 부분들이 또 여기에 배속돼서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차차 보강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오행의 특징에 대해서 처음 정리를 한번 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